그러니까 니콜라 2세는 러시아 제국에서 아주 흠잡을 데 없는 정통성을 가진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황제였고 이 니콜라 2세는 그 장자였기 때문에 경쟁 없이 황제가 된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죽어서 26살 젊은 나이에 제위에 오르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당시 니콜라 2세가 한 말을 통해서 그의 어떤 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나는 황제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는 황제가 되기 싫어요. 통치술을 전혀 모르거든요. 그는 왜 이런 말을 한 걸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니콜라 2세는 그 아버지가 급작스레 죽은 탓에 그 제왕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태손과 황태자를 거쳤지만 러시아 제국의 황제가 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는 그 마음이 아주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거대한 러시아를 강력하게 다스려야 하는 전제군주의 직위를 물려받았지만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부담스럽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도 황제면은 옆에 든든한 뭐 신복이라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지할 만한. 그래서 다행스럽게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니콜라 2세에게는 마음의 위안이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사랑하는 아내인 알렉산드라 황비였습니다. 황비, 그러니까 알렉산드라는 러시아 황실로 시집을 온 독일의 공주 출신이었습니다. 황비도 얼굴이 좀 안 좋은데. 아니 근데 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왜 저렇게 많이 입고 껴입고 사진 찍으면 저런 표정이 나올 거예요. 정략 결혼이 다반사였던 유럽의 왕가에서 니콜라이와 알렉산드라는 보기 드물게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한 인고 부부였어요. 연애 결혼을 했구나. 예. 니콜라 2세의 그 여린 심성 그리고 사랑꾼의 면모가 국가를 다스릴 때도 영향을 끼쳤는데요. 국정 문제에서 어머니와 황비는 물론이고 여러 신하들의 말에 쉽게 휘둘리곤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황비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렸던 니콜라 2세는 그 안타깝게도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는 니콜라 2세의 그 치세에 아주 치명적으로 나쁘게 작용을 합니다. 당시 그 세계는 아주 변화하고 있었고요. 러시아 제국 역시 커다란 격변기를 맞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 제국에 불어닥친 첫 번째 변화는 서유럽에서 건너온 자유주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리 앙뚜아네트 편에서 프랑스 혁명에 관해서 배웠죠? 네. 마리 앙뚜아네트하고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당한 뒤로 유럽에서는 제왕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전제 정치 대신에 시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는 민주주의로 가는 거대한 흐름이 생겨났습니다. 니콜라 2세는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황제가 통치하는 전형 정치를 개혁할지 아니면 이것을 거부하고 황권을 계속 유지할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과연? 황권을 유지하게 하겠죠, 주변에서. 이용해야 되니까. 니콜라 2세의 방침은 명확했습니다. 300년 동안 이어온 절대 권력을 유지하기로 한 거예요. 전제정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 그럼 니콜라 2세가 다른 그 서유럽의 트렌드와 다르게 행동한 건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 니콜라 2세의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니콜라 2세의 할아버지가 바로 알렉산드르 2세인데요. 이 알렉산드르 2세는 그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여서 러시아 제국을 그 개혁하려고 했던 군주였어요. 그런데 그 혁명가들은 황제의 개혁이 느리고 불완전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결국 혁명가들의 폭탄 테러로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테러 현장을 무척 참혹했는데요. 알렉산드르 2세는 폭탄 테러에 온몸이 찢겨서 참혹하게 죽어갔고요. 이런 모습을 당시 13살의 소년이었던 그 니콜라이 2세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이 됐죠. 적개심이 생겼겠네요. 예. 뒤이어서 황제가 된 알렉산드르 3세는 그 죽음을 불러일으킨 혁명가들에게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그들을 강력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예, 이런 배경 속에서 자라난 니콜라 2세는 조금이라도 자기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나라가 망할 거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강력한 전제 군주제를 고집스럽게 이어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시기에 러시아를 흔들던 또 하나의 변화는 바로 사회주의의 확산이었습니다. 소수의 자본가들만 부를 독차지해서는 안 되고 다수의 노동자들에게도 공평하게 그 부가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주의자들 역시 전제 정치를 없애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자고 주장을 했고요. 그 중에는 20대의 젊은 사상가 레닌도 있었습니다. 니콜라 2세가 워낙 이제 강하게 탄압을 하니까 레닌의 활동이 처음부터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레닌은 혁명가이던 형이 죽은 다음에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와서 공장 노동자들을 위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위험인물이라고 해서 체포돼서 1896년부터 한 해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베리아로 추방이 되고 유배를 하다가 풀려난 뒤에는 서유럽으로 망명을 하게 되죠. 외국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게 러시아 밖에서도 끊임없이 혁명 활동을 이어나가게 되거든요. 그는 이게 볼셰비키라고 하는 그 사회주의 정당을 조직해서 이끌고요. 혁명 사상을 선전하는 신문을 펴내서 자기의 사상을 러시아에 널리 퍼뜨립니다. 레닌이 가진 사상의 특징은 무력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쟁취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러시아 제국의 불안정한 상황이 레닌의 영향력을 더욱 키워준 셈이죠. 그런데 이런 불안정한 국내 정세 속에서 니콜라 2세는 또 한 번 자충수를 두게 됩니다. 1904년에 일본과의 전쟁에 돌입을 했던 거예요. 예. 러일 전쟁이요? 예, 바로 러일 전쟁입니다. 러시아는 당시 100만 명이 넘는 세계 최대의 육군 보유국이었고요. 거대한 함대, 그러니까 해군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승기를 잡을 거라 생각을 했죠. 하지만 니콜라 2세의 이런 판단은 완전히 빗나갑니다. 러시아는 일본군에게 연패를 당하게 됩니다. 나라밖에 이렇게 위태로워진 상황에서 러시아 제국 안에서는 또 나라를 뒤흔든 거대한 사건이 벌어지죠. 1905년 1월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노동자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선 것입니다. 바로 피의 일요일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당시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 속에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참다 못해서 들고 일어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노동자들은 황제를 만나서 직접 자신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면 황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황제 궁전을 향해서 평화 행진을 하게 되는데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어버이 황제를 만난다고 생각을 하면서 황제와 황비의 초상화를 들고 행진을 합니다. 하지만 궁전을 지키던 수비대가 황제의 명령대로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고 맙니다. 사람들은 피를 흘리고 쓰러졌고
이날 그 정부의 공식 발표로는 200명이 죽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와. 야, 그러면 이 사건으로 전제 정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훨씬 커졌겠네요, 진짜. 예, 맞습니다. 불을 지폈네요, 이게. 네, 맞습니다. 예, 피해 1호의 사건으로 백성들이 아주 격분하게 되고요. 수백 년 동안 이어오던 러시아의 전제정이 일대 위기에 직면하게 되죠. 이때부터 혁명의 물결이 거대한 해일처럼 러시아를 덮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물론이고 모스크바에까지도 총파업의 불길이 번져나갔고요. 하지만 니콜라 2세는 더 무자비하게 혁명을 진압하려고 들었어요. 저항한 사람들을 모두 잡아들여서 죽이려 들었고요. 하지만 혁명가들은 더욱 격렬하게 대항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러시아 전역은 그야말로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황제의 결정이 러시아 제국에 엄청난 위기를 불러온 셈이죠.